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4년도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갑은 을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을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갑은 불기소 처분의 기록 중에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 처분 신청이죠. 얘는 처분을 신청한 행위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사생활의 비밀 부분, 자유 부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검찰 보존 사무 규칙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법무부령입니다. 얘는 법무부령이고 지금 표현이 시행규칙이라고 하지 않고 규칙이라고 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대통령령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총리령, 부령, 총리령하고 부령하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부를 때가 있고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얘를 무슨 법, 시행령 이렇게 부를 때가 있고 무슨 령 이렇게 부를 때가 있고 무슨 규정 이렇게 부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리령이나 부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시행규칙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무슨 규칙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칙 이 부분에 이렇게 해당을 할 텐데 얘네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상위 법령의 전반적인 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위임받아서 만들 때 우리가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말하고 그렇지 않고 부분적인 내용을 따로 위임을 해서 만들 때 우리가 무슨 령, 그 다음에 규정, 규칙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데 위에는 또 다시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작용법 측면입니다. 작용법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런 거 있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런 거는 권한 위임과 관련된 문제였었습니다. 요거는 조직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 규칙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총리령이나 부령 중에 하나다라고 예상이 가능하고요. 이것은 법무부령이었었습니다. 불기소 사건 기록 등의 열람이나 등사를 제한하도록 하겠다. 검사는 제20조 2에 따른 불기소 사건 기록 등 열람 등사 신청에 대해서 다음과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열람 등사를 제한한다라고 해서 정보 공개를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여기서 이제 사생활의 비밀 이런 내용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돼서 검찰 보존 사무규칙이 하나가 언급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 걸 보시면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보시면 자기가 일반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보 공개 절차에 관한 일반법입니다. 정보의 공개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니까 정보공개에 관해서 저 다른 법률이 특별법이 되는 것이고 정보공개에 관해서 이 정보공개법이 일반법이 되는 겁니다. 구조 1항에서도 공개의 원칙을 3조와 마찬가지로 정보공개법 3조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다라고 우선 못을 박아놓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단서에 들어가고 다음과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공개를 할 수 있다라는 재량 규정, 가능 규정을 이렇게 두고 있는 중입니다. 제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관위규칙 이렇게 나왔는데 얘네들 말고 또다시 등장하는 게 헌법에 뭐가 있습니까?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 이렇게 있죠. 시행령, 시행규칙. 그러니까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총리령, 부령이었었잖아요. 그럼 요거를 그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대통령령하고 총리령, 부령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총리령, 부령 이 부분은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빠졌죠. 총리령하고 부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령 이렇게 얘기했고요. 대통령령. 그 다음에 이제 자치법
특규로서 자치 조례는 지금 포함을 하고 있는데 또 뭐가 빠졌습니까? 자치 규칙. 자치 규칙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하고 조례 쪽으로 법규명령 쪽에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관위나 국회나 이런 거 빼고는 대통령령은 인정을 했고 총리령, 부령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조례는 인정을 했고 규칙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에 따라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방금 전에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비공개 사항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뭐였다? 그건 부령이었습니다. 이건 부령이었었죠. 부령. 우선 이 부분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했으니까 이런 정보 다음 각국권 제외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어떤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낼 수 있는 개인식별 정보라고 합니다. 개인식별 정보. 개인식별 정보면 우선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이고, 개인식별 정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비공개 대상 정보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식별 정보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알파까지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되겠고,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검찰보존사무규칙 그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 검찰보존사무규칙이 말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법률이나 법률에서 위임을 했었어야 됩니다. 위임이 필요하지. 여기서 위임이 필요한데 앞에서 등장했던 검찰보존사무규칙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위임이 없었어요. 위임이 없었거든요. 없었으면 지금 구조 1항 1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이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위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지금 문제의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불령입니다. 불령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은 인정이 되지만 불령은 포함이 안 된다. 법무불령이다. 그것만 알고 있어도 역시 1호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그래서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이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다. 이 법무부령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법무부령인지 그런 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위임이 없었다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둘 다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가지고 있어야지 문제가 풀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다. 구체적인 권리다. 정보공개 청구권 그 자체가 바로 구체적인 권리라는 얘기죠. 구체적인 권리다. 정보공개 구체적인 권리고, 공개 거부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비공개 결정 처분 얘기하는 거죠.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갑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공개 거부 처분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원고적 격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해온 대로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이 있겠고 이 공개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권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권리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이익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권리이어도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판례에 따르게 되면 추가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 네가 왜 정보를 공개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일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자체가 권리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이 보호하는 구체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면 이게 침해된 건 확실합니다. 이게 침해된 건 확실하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바로 원고적 격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정보공개법 5조 1항에 나오는 모든 국민입니다. 모든 국민,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까지를 다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관의 법률 9조 1항 6호에 있었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얘기하는 겁니다. 사생활의 자유란 이거 그냥 설명해 준 거예요. 이건 뭐 교과서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거 얘기하는 거야. 간섭받지 않는 거.
사생활은 자유롭게 해도 된다. 자유롭게 해도 된다. 이 얘기고요. 그다음 비밀이란 것은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관련된 문제로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거,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바로 비밀이다. 간섭받지 않는 게 자유고 알려지지 않는 게 비밀이고 라고 그냥 설명을 해놓은 것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식별 정보와 아닌 거, 그거를 지금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직업이나 주소, 본적, 전과 검찰 처분, 상혼, 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과 월수입, 종교, 정당, 사회단체 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등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이거죠.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 플러스 알파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하게 되면 그러한 진술 내용도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도 개인 식별 정보 말고 플러스 알파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면 비공개 대상 정보 안에 포함될 수 있다. 공개 거부의 근거로 지금 제시했던 검찰에서 제시한 검찰보존사무규칙입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불령이라고 했는데 위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법률상에 위임 없는 이거예요. 위임의 근거 없는 문제에서 좋네요. 행정기관의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이다. 아예 법규 명령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기를 법령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4조 1항에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조 1항 맨 앞에 거 기억나시죠? 일반법이냐 특별법이냐 그 얘기한 거. 다른 법률에 특별법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 없고 그다음 9조 1항 1호 부분도 아니다. 1호 부분 다른 법률이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어야 됩니다. 위임한 명령, 법규 명령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이유는 뭐예요? 형식은 법무부령이라는 법규 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게 맞지만 위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임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지면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래? 그냥 무효 이렇게 말하지 않고 행정규칙 이렇게 말을 하죠. 행정규칙, 위임이 없을 때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있네. 갑이 기록에 열람 등사 신청을 한 경우에 검찰보존 사무규칙 22조 1항 2호에 따른 기록의 열람 등사에 대한 검사의 허가 여부 처분이라는 집행회의가 존재하지만 그 집행회의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 절차가 없거나 구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 가능성이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 뭐 예외적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하는 게 힘들죠? 요거 좀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이라고 해서 그걸 전부 다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라는 거. 령이나 규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규칙이라고 한다는 거. 요 부분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지금까지 출제된 것은 2017년도 서울시 7급에서 한번 출제됐습니다. 그 외에는 없고요. 2017년도 서울시 7급에 출제되어 있는 거를 교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17년도 서울시 7급입니다.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의료기기법 조항, 지금 위임을 하고 있죠. 위임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령, 부령에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부령에다가 위임을 했는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그러니까 어떤 위반 행위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죠 지금. 그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을 하면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는 전부라고 했어요. 전부. 어떤 위반 행위인지 인데 대해서 특정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을 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구체적 위임이 아니라 포괄적 위임이었다. 저 부분을 느껴야 됩니다. 그냥 법에 위반된다. 그 통째로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이건 포괄적 위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게 들어가면은 지금 밑에 비슷한 내용들이 좀 나올 텐데요. 우리 헌법에 보시게 되면 75조에서 그 다음에 95조에서 75조에는 시행령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95조에는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이 있죠. 여기에는 대통령령, 그 다음에 얘는 총리령, 부령,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위임명령에 대한 얘기가 하나가 나오고요. 위임명령하고 그 다음에 집행명령 상위 법률의 시행을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 집행명령 말하는 거죠.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 집행명령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얘도 법규명령 맞습니다. 법규명령입니다. 헌법이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95조에도 위임명령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직권명령이 이렇게 나옵니다. 직권명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부분에 있는 거 집행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직권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명령이라고 했을 때 집행이라는 표현은 그 집행을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한다. 법률의 집행을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한다는 측면에서 그 이름을 집행명령이라고 부른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권리 의무 사항 정하는 게 아니니까 별도의 위임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에서 직권명령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같은 겁니다. 둘 다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위임이 필요 없는 것이고 둘은 같은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앞부분에서 지금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여기에 구체적 위임이어야 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구체적 위임이어야 된다라는 언급이 나오고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구체적 위임이어야 한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나오지만 이거는 여기에 뭐가 될 수 있다?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유추 적용된다. 유추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헌법 제75조에 있는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은 95조에 있는 우리 총리령이나 부령에도 역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요래 정리를 한번 해놓고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 이건 뭐였어요? 부령이죠. 부령이니까 부령 위임명령입니다. 부령 95조 쪽에 있어서의 위임명령 이렇게 들어간 거고, 여기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요 구체적 위임이어야 한다라는 포괄위임 금지원칙 적용을 받는 겁니다. 받는 거니까 부령 역시도 포괄위임 금지원칙이면 금지원칙 걸리면 안 되는 거죠. 헌법 95조는 국무총리 또는 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지금 이 95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그러니까 이 대통령령에서 이렇게 위임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위임을 하면 이 대통령령 역시도 법률에 의해서 위임을 한번 받았을 것이고요. 상위 법률이 이렇게 있었을 것이고, 이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령에다가 위임이 됐죠. 대통령령에 입법 위임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위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일반 위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령이 다시 총리령이나 또는 부령에 대해서, 총리령이나 부령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위임을 하면 얘는 이제 재위임이 되는 거죠. 재위임이 되는 거고,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보시면 이 일반 위임이나 재위임은 모두 다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적용되기 때문에 구체적 위임일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 위임이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올 테고요. 재위임의 근거를 마련을 하고 있다. 그래, 재위임에 대한 언급 이쪽 어느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령의 위임, 그러니까 법률에서 위임받은 거 다시 위임한 거, 재위임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다.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헌법 제75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경우와는 달리 75조 쪽에서는 뭐를 언급하고 있어? 여기에는 구체적 위임이어야 된다.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에 대한 규정이 있죠. 헌법 75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 경우와 달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즉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에 대한 규정이 95조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95조 부분, 방금 얘기 나온 거 95조에서 이렇게 위임할 때,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때는 그대로 전면 재위임을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이 동일하게 유추 적용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재위임하면 안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대강을 정한 후에 세부적 사항에 대한 위임만 허용이 될 수가 있겠죠. 헌법은 국회 입법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법규명령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가 있는 규칙, 국회 규칙은 어디 갔어? 저기 있구나. 아니네요. 없네. 빠졌네요. 국회 규칙 등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있죠. 여기에 뭐도 있어요? 대법원도 있고, 헌재도 있고, 중선관위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고, 또 하나 또 있죠. 하나가 더 있는 게 국회 규칙. 국회 규칙 요거 하나가 빠져 있고, 문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열거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예시한 거죠. 예시해 놓고 있다.
예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고시 등, 다시 말해 법규명령의 형식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해 놓고 있는 법규명령의 형식 말고 행정규칙, 나머지는 우리가 행정규칙이라고 보죠. 행정규칙에 그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형식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헌법에서 말하는 위임입법, 지금 나온 것들,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다. 예시적인 것이지 열거 규정이 아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행정규칙에다가 위임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예외적인 건데, 어떨 때 위임을 하는 거냐면 전문적 사항이라거나 기술적 사항이라거나 경미한 사항, 이런 것들은 법규명령의 형식에다가 위임하지 않고, 법규명령에 위임하지 않고 행정규칙에다가 직접 위임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렇게 잘 안 하죠. 저렇게 잘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라고 해서 그 절차와 방법, 즉 재정 형식을 지정하지 않고 위임을 하면 또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에다가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가능하다.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 규정이 아니다. 예시 규정이다. 집행명령은 법률에 위임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집행명령,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명령은 직권명령과 같은 거고 위임이 따로 필요가 없는 거고, 얘는 왜 그래요? 새로운 권리의무사항을, 얘네들은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적 사항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권리의무를 정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기술적 사항, A4 용지로 할까 아니면 B5 용지로 할까, 그런 거 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임이 필요 없고 직권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모법이 폐지되더라도 집행명령은 실효되지 않으며, 그거는 아니죠. 아무리 그게 위임이 필요가 없는 거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법률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A라는 법률이 이렇게 있다. 이 A라는 법률을 이거를 만들기 위해, 이걸 시행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으로 집행명령이 나왔습니다. 집행명령이 이렇게 나왔어. 소문자 A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이 집행명령은요, 대통령령일 수도 있고 총리령 부령일 수도 있습니다. 밑에 있는 직권명령을 그냥 집행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둘은 그냥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대통령령이든 총리령이든 부령이든 뭐가 만들어졌다 이거야. 만들어졌는데 이게 아예 이렇게 폐지되잖아. 물론 위임은 필요가 없어요.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근데 이게 아예 폐지가 돼버리면 지금 이게 집행할 대상이 사라진 겁니다. 이 명령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기술적 사항을. 근데 집행할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얘도 같이 죽습니다. 얘도 그냥 같이 죽는 거고, 다만 이게 개정될 때가 좀 달라지죠. 개정이 돼서 이게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B라는 법률로 이렇게 바뀌었다. 법률이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B라는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소문자 A라는 집행명령이 여전히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때는 실효되지 않고 얘가 유효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실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개정될 때. 그 다음에 다시 이 비법률이라는 것을 집행하기 위한 소문자 B의 집행명령이 다시 만들어지면, 이게 새롭게 만들어지면은 그때는 실효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때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기 거를 가져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가 없어져서 폐지가 됐을 때하고 개정이 됐을 때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고, 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법률사항을 집행명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 새로운 법률사항이라고 했죠. 법규사항입니다. 법규적 사항, 이거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건데, 집행명령과 직권명령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조항이 상위군경회를 비롯한 각 국가유공자단체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 선출입니다. 상위군경회라고 하게 되면 다친 사람들, 군인하고 경찰하고 얘기하는 거죠. 상위군경회라고 하게 되면 얘는 공법상 사단법인이 됩니다. 공법상 사단법인, 사람이 모인 거죠. 공법인일 테고 당연히 공법상 사단법인이 되고, 얘네들의 대의원 선출에 관한 문제를 얘네들 내부의 정관에다가 위임을 하는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래 정관에서 자치법적 사항입니다. 자치적으로 규율할 사항, 자치법적 사항에 해당을 한다.
정관 규정상으로 남겨둔 것에 불과하고 가능하다 이거고요. 헌법이나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를 법률 규율상으로 정한 바도 없기 때문에 뭐 상위법에서 이거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만 정해라 뭐 이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런 말도 따로 없기 때문에 그 위헌 심사에는 헌법상의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얘네들은요 포괄 위임이 가능합니다. 얘는 포괄 위임이 가능하다. 포괄 위임이 가능하다. 이거보다 자치법적 사항은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이 안 되죠. 자치법적 사항은 이거보다 이제 우리한테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저게 있잖아요. 조합 설립인가를 이렇게 받았다. 설립인가는 특허였었죠. 그래서 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사업 진행할 것인가? 사업 시행 계획인가?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이렇게 봤죠. 얘는 강학상 인가였었죠. 강학상 인가였었는데 이 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에 의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서 설립 인가를 이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사업 인가를 받을 때 뭐 얘기하는 거냐면 동의 정족수 얘기하는 거예요. 몇 명의 조합원이 동의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동의 정족수를 정하는 게 설립 인가를 받을 때 법률에 있는 엄격한 동의 정족수를 갖추어서 설립 인가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정관에다가 위임을 할 수 있고 그 위임이 가능하고 반드시 뭐가 아니에요? 법률로 동의 정족수를 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쪽에 동의 정족수는 반드시 법률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위임이 가능하고 또한 그것이 포괄 위임도 가능하다.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지금 저기서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라는 것은 공법상 사단법인이잖아요. 공법상 사단법인의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사단법인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이미 설립이 된 이상 그 다음 단계부터는 이거는 자치법적 사항이다 이겁니다. 자치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 위임이 허용된다. 거기서 우리가 더 많이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내보호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의 공적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고 구애됨이 없이라고 했죠. 판례가 구애됨이 없이 실내보호원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내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실내보호원칙의 적용 요건은 선보처인반 이렇게 들어가죠. 선보처인반. 선행조치, 보호가치는 신뢰, 처리행위, 인과관계, 선행조치에 받아는 후행처분 이렇게 5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신뢰보원칙이 적용될 수가 있겠죠.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 신뢰이익이 제고되죠. 커진다 이거요. 그 다음에 이 적용 요건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신뢰보원칙의 한계에 가서 공익하고 사익하고 다시 한번 또 형량을 하게 되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익 이 부분이 이게 바로 위에서 인정받은 신뢰이익 요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판례는 이 신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선행조치를 학설은 선행조치라고 얘기하고 판례는 이것을 우리가 공적견해 표명이라고 말을 하죠. 공적견해 표명. 판례는 얘를 공적견해 표명이라고 해서 선행조치보다 좁게 봅니다. 선행조치는 일체의 모든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이고 공적견해 표명은 개별적 운동에 한정되는 거죠. 개별적 운동. 행정청에 공적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됨이 없이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의 언동을 하게 되는 구체적인 경위와 그에 따른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러한 말을 하게 된,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그다음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의 실질 이거를 기억을 해놓으시라고 했는데 만약에 A라는
A라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갑입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을입니다. C라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담당 과장, 뭐 건축과장, 뭐 이런 사람들이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문의가 들어온 게, 민원인의 문의가 들어온 게 A에 대해서 내가 허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누가 답변을 했냐면 을이 답변을 했다. 을이 답변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신뢰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을이 답변을 하게 되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갑하고 병하고 이렇게 회의를 거쳐갖고 나온 결론을 단지 을이 말해준 것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담당 과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공적 견해 표명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런 언동이 나오게 되는지 과정을 봐야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과연 신뢰를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실질을 파악을 해봐야 된다.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요, 이건 적극적인 농간행위입니다. 얘는 적극적인 농간행위. 그래서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농간을 적극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에게 귀책 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보호가치는 신뢰가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을 미흡하게 취득하였음을 본인이 지금 미흡한 짓을 했으니까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그건 이제 취소될 것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따라서 자신이 그 처분에 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뭐가 깨지는 거예요? 보호가치는 신뢰. 여기서 보호가치가 깨지는 겁니다. 본인의 적극적 농간 행위에 따른 귀책 사유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호가치는 신뢰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신뢰이익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행정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보처인반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여기서 이 공익이죠, 후행처분을 하게 된 공익. 이 공익이 그 공적 견해를 신뢰한 개인의 행정처분에 있게 될 불이익, 이 신뢰이익이 지금 불이익이죠. 이게 침해된 겁니다. 신뢰이익을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월등히 우월한 경우에 신뢰보호원칙을 들어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의 한계에 걸려버리게 되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성은 인정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할관청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했다. 이것은 당의 사업에 위에 필요한 그 사업 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니다. 맞는 말이죠. 볼 수 있다. 틀린 말이죠. 볼 수 있다라고 했네.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적정 통보를 이렇게 받게 되면은 적정 통보 1번 요건을 충족하고 2번, 3번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러면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특허지만 기속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게 되면은 이 적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을 하게 되죠. 그 자격은 바로 신청권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신청권을 인정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적정 통보 받았으니까 현재 신청권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도시 이용 계획은 A 계획에서는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B 계획에서는 여기서는 폐기물 처리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도시 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에 대해서 거부 처분이 나왔다 이거죠. 거부 처분이 나오게 되면은 이 거부 처분은 A 계획에 멈춰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 허가는 100% 거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리법상 상식을 가진 사람의 선에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밑에 있는 거부는 위에 있는 거부다. 밑에 거부는 위에 거부로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 거부가 위에 있는 허가의 최종적 허가의 거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으니까 또이가 잡혀버리게 되면은 위쪽에서 신청권이 인정되면 밑에도 신청권이 인정된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절차적 권리로서 신청권을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지 실체적 내용에 대한 신뢰를 인정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밑에서 B계획으로 바꿔주겠다라는 의미, 이 적정 통보라는 것이 B계획으로의 변경을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는 없다. 여기서 신뢰가 형성될 수는 없는 것이다. 내용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 소속 경찰서장의 사무처구로 위반자에 대해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그러면 앞에는 운전면허 정지가 있었고 여기에는 운전면허 취소가 있었고 이렇게 있죠. 이때 선행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허용이 될 수가 없다. 여수시 서호동 사건입니다. 여수시 서호동 사건 유명한 사건이죠. 이건 뭐냐면 운전면허가 이렇게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이렇게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운전을 했고 그래서 면허 취소가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죠. 운전면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면허 정지가 한 번 있어요. 면허 정지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면허 취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2개로 왔느냐 3개로 왔느냐 지금 이 단계 차이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음주운전을 했단 말이죠. 음주운전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면허 취소하고 이 면허 취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요, 얘는 신뢰보원칙 위반이 될 수가 없어요. 얘는 신뢰보원칙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신뢰하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신뢰보원칙 위반을 주장을 하게 되면 본인은 이것을 신뢰했다라고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신뢰보원칙 위반을 주장을 하게 되면 본인은 이것을 신뢰했다라고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게 되면은 나는 운전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저게 존속될 거라고 신뢰했다. 하지만 지가 음주운전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면허정지, 일반적으로 면허정지는 경찰서장이 하고 면허 취소는 지방경찰청장이 합니다. 원래는 다 지방경찰청장이 해야 되는 것인데 경찰서장한테 정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권한위임을 보통 합니다. 그랬을 때 얘가 면허정지가 나왔으니까 정지로 끝나겠구나 라고 신뢰를 할 거 아닙니까? 정지로 끝나는 게임이었겠구나. 그 신뢰를 함에 있어서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신뢰보원칙을 주장할 수가 있다. 중간에 정지가 포함됐느냐 포함되지 않았느냐 그 차이를 비교하시면 되겠고 21번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입니다. 통치행위는 뭐 그닥 설명할 것들이 없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행위. 이 대통령은 누구예요? 이거는 전두환 씨 말하는 거죠. 씨. 이 씨가 저거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걸 명백하다면 명백하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근데 명백한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계엄 선포의 요건급이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 없는 건 맞죠. 여기까지 맞는데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이거죠. 전두환 노태우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그랬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무총리나 이런 국가기관들의 권한 행사를 아예 다 정지를 시켜버렸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지 심사할 수 있다. 그죠? 국헌문란 목적으로 국가기관을 정지시켜버리는 그런 식의 비상계엄의 선포 확대라면 그것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봐서 유죄 판결이 나왔었던 것이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이 대통령은 이건 김영삼 전 대통령 말하고 있는 것이고 금융실명제 얘기하는 거죠. 금융실명제 사건 헌법 제76조에 있는 긴급권의 행사로서 긴급재정경제명령 대통령령이죠. 법률 대위명령입니다.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령, 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발동되는 것이고 결단을 존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통치행위에 속한다라고 봤죠. 우선 통치행위에 속한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를 자제했고 자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같은 사건이죠. 얘도 역시 금융실명제 사건. 헌법재판소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통치행위를 심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이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헌법재판소 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그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다라고 한번 잘난 척을 한번 팍 던진 다음에 나는 기본권 보장을 그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야 이렇게 잘난 척 딱 한번 하고 나서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했으면 내가 할 수 있었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지를 남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심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여지를 남겼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국군의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 결정, 외국에 파견하는 결정을 파병 결정은 성격상 국방 외교에 대한 문제죠. 국방 외교, 대통령이나 국회 그리고 국방 외교에 대한 문제가 대표적인 통치 행위 문제에 해당을 할 것이고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대통령과 국회 여기 나오다시피 대통령하고 국회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통치 행위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건 자제돼야 된다라고 해서 판단을 안 내렸었고요. 2003년도죠. 3년도 저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었습니다. 대법원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및 이 과정에서 정부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의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여기서 신고를 안 했었고 재정경제부 장관한테 신고를 안 했었고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돈을 북한에 보냈었죠. 송금한 행위는 고도의 정적 성격을 갖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사하는 것은 내재적 본질적 한계, 내재적 한계설의 입장을 취하죠.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는 사법자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대법원은 내재적 한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 맞는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 자체는 통치행위여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지만 대북 송금행위는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분리가 된다 이거죠. 두 개의 사건은 분리를 할 수 있다. 선행처분의 하자와 후행처분의 하자, 하자 승계에 대한 얘기죠. 효력은 하자의 승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쟁송의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서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개별 공시지가 결정 둘 다 우리 판례는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물적 행정행위로서 일반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이렇게 선행처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후행처분으로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 선행처분으로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후행처분으로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렇게 나오죠. 부과처분이 나온다.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에 있어서 서로 그 하자가 승계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했었죠. 하자가 승계가 된다. 승계가 가능하다. 승계가 된다. 라고 했었었고요.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얘네가 했던 말은 뭐냐면 기결력 이론이죠. 기결력 이론이었었습니다. 규준역설 구속역설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다시 말해서 이 선행처분에 무엇이 기결력이 후행처분에 미치지 않는다. 이 선행처분에 기결력이 성립이 안 된다 이거죠. 기결력이 성립이 안 돼서 후행처분에 미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하자가 승계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둘 다 마찬가지로 기결력의 성립 요건으로서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시간적 요건 외에 기결력의 성립 요건 중에 무슨 요건? 추가적 요건으로서 예측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이 깨진다라고 말한 겁니다. 예측 수인 가능성이 깨지기 때문에 기결력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기결력이 미치면 하자가 승계가 안 되는 건데 기결력이 안 미치니까 하자가 승계가 된다. 이렇게 봤던 두 개의 사건인데요. 수용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행정처분으로서 그 수용 대상 토지의 가격 산정이 기초가 된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을 독립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하자가 승계가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은 바로 뭐냐면 여기다가 제기하는 소송은 이거는 항고소송이란 말이죠. 처분이니까 여기다가 항고소송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자승계 얘기할 때 후행처분에 대한 취소 쟁송을 통해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그게 아닙니다. 저 표준지 공시지가가 보상금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상금이 여기서 뭐예요? 현저히 낮게 나왔다 이거고 여기서는 이게 너무 낮게 나와서 그래서 보상금이 낮다. 얘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공시지가 너무 높게 나와서 그래서 여기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한 상황이란 말이지. 그랬는데 여기에는 항고소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상금 문제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된 문제는 수용재결 내용 자체가 아니라 보상재결 부분이란 말이죠. 보상금 내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즉 증액 청구 소송,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되겠죠. 형식적 당사소송은 형식은 당사소송이지만 실질은 취송 아닙니까? 실질이 취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야? 결론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실질은 취소 소송이 되는 게 맞는 거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얘는 원래 형식도 취소송이죠 지금. 그래서 실질은 취송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이 언급된다는 점을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외형적으로 보이기는 그렇게 보입니다. 보충력 편입 처분을 다투지 아니하여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보충력 편입과 관련된 문제, 공익근무요원 소집과 관련된 문제, 현역병 입영과 관련된 문제 이 처분들은 각각 다 전부 다 뭐예요? 별개 처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자승계론에 따르게 되면 하자승계가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충력 편입 처분이 선행 처분이고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효력을 다툴 수가 없게 되었다. 병역 처분에 변경 신청에 의한 경우는 변론으로 하고 그러니까 저거를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면 거부처분 취소 제기하는 거야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물론 신청권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보충력 편입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선행 처분의 하자가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그 위법을 이유로 후행 처분인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하자가 승계가 안 된다는 얘기죠. 보충력, 공익근무, 현역 전부 다 별개 처분이다.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다 별개 처분이라는 전제만 깔아놓으면 됩니다. 건물 철거 명령에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위법함을 소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면 철거 명령이 나왔고 선행행위인 철거 명령, 선행처분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후행행위인 대집행 계고 처분에 취소 소송에서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아닌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주장이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틀린 말이죠. 이거는 하자승계가 되지 않는 건 맞는데, 그죠? 하자승계 되지 않는 건 맞는데, 이게 아니죠. 철거 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됐다. 이게 지금 틀린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자승계라는 것은요, 하자승계는 다른 기출에서도 출제가 된 것처럼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선행처분에 대해서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는 게 포인트인데 그 불가쟁력이라는 것은 이건 절차적 효력이잖아요. 그렇죠? 절차적으로 다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지 실체적으로 적법해졌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실체적 효력으로서의 불가변력 역시도 그것을 행정청이 취소나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지 실체적으로 아예 적법해졌다라는 의미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과 같은 행정행위의 존속력은 그것이 아예 적법한 것으로 확정됐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위법은 위법이 맞는 겁니다. 손을 대지 못하는 거지. 그게 적법해지는 건 아니고요. 선행처분인 대집행 계고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을 하였다면
선행 후행 처분인 대집행 영장 발부 통지에 취소해서 대집행 개고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영장 발부 통보에 위법을 주장할 수 있죠. 이거는 개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그리고 대집행 실행과 비용 납부 명령은 일련의 단계적 절차를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하나의 법적 효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하자승계론에 따르게 되면 상호간의 하자승계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증력이나 구속력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면서 그 결과가 당사자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다. 예측할 수 없다면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여기서 얘기했던 기결력 이론, 구속력 이론, 구속력설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수인 가능성,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이 없으면 기결력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승계는 될 수 있다라고 본 지금 이 상황입니다. 구속력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불가장력이 발생한 판결의 효력으로서 기판력에 대한 법리를 행정행위 쪽에다가 처분 쪽에다가 차용해 온 방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연령 미달의 결격자인 갑이 그의 형인 을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운전면허는 대인적 허가에 해당을 할 테고요. 응시 합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당시에 도로교통법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결격자가 면허를 받으면 별도의 취소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고 그 취소를 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저 위법 사유를 취소 사유로 파악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아직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운전을 하게 되면 현재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유면허 운전이 되는 것이죠. 적발된 갑을 유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여기서의 행정의 효력은 뭘 말하는 것이다? 구성요건적 효력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이 이렇게 있고 그 선결 문제로서는 행정행위에 대한 위법심사하고 그 다음에 효력심사가 이렇게 있고 했을 때 1번, 2번, 3번, 4번에서 좌측의 1번이 바로 국가배상 그 다음에 3번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문제가 될 테고 2번이 시정명령 위반죄 로 형사재판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얘는 무면허 운전죄 무면허 운전, 무면허죄 이런 게 들어갈 텐데 이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하게 되면은 구성요건적 효력은 유효성 추정의 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상 효력 부인을 할 수가 없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유효성 추정의 힘이지 적법성 추정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권한 없는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도 그 위법성을 심사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효력 부인을 누가 할 수 없다? 형사법원이 할 수 없으니까 효력 부인을 해야만 면허가 사라지고 무면허 운전이 될 건데 무면허 운전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건 무죄 판결이 나온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건축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매수한 자에게 구청장이 이를 철거해서 토지를 원상회복하라고 시정지시한 조치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정지시, 시정명령이죠.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 효력 부인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시정지시에 일단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는 위 조치의 근거 법률에 규정된 조치명령, 시정명령 위반죄 처벌될 수가 있다. 이건 몇 번이에요?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2번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위법 심사가 선결 문제로 나서는데 효력 부인은 못하는 게 맞지만 효력 부인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죠. 지금 효력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본안 재판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건 위법 심사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위법 심사는 형사법원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저거 위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위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럼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무죄 판결이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당의 개고 처분에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리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전소로서 취소해서 위법성을 확인해 줘야만 그래야만 국가배상이 가능한 거냐? 아니다.
위법 심사는 권한 없는 민사법원도 충분히 혼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취소 판결을 내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손해배상 청구, 본안 심사할 수가 있다. 지방공무원갑에 대한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명령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지방공무원법에 보게 되면 지방공무원법에 보면은 임명권자가 바뀌는 상황으로서 전출명령은 공무원 관계에 변경을 가하는 행정처분이고 이건 반드시 절차 요건으로서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전출받은 근무지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지자체에서 B 지자체로 전출이 됐는데 어쨌든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B 지자체로 간 건 맞습니다. 근데 그 B 지자체에 출근을 안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출근 의무를 위반했구나, 불이행하고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징계처분으로 감봉이 내려졌다. 위 전출명령은 행정처분이라고 했죠. 위법은 맞습니다. 절차 요건 흠결이고 그래서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취소 사유에 해당을 하고 위법하고 적법함을 전제로 해서 내려진 징계처분은 비록 전출명령이 공정력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는 건 맞죠? 맞는데 징계 양정의 결과적으로 재량권의 일탈한 위법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위법한 전출명령을 전제로 한 징계처분이기 때문에 양형을 더 낮춰줘야 됩니다. 형량을 다시 해서 이거보다 감봉보다 낮춰서 견책 정도 이런 게 적법하겠죠. 조세 과원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 징수가 실체법적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당연 무효된다. 당연 무효되는 것이죠. 법률상 원인이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처분의 효력이 없어야 부당이득이 성립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테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취소하거나 취소 쟁송 절차를 통해서 쟁송 취소를 받지 않는 이상 조세가 부당이득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납부가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현재 취소 사유에 해당을 하는 건데 권한 없는 민사법원이 그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세처분의 효력은 현재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가 얻고 있는 이득은 부당이득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 있는 이득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신청만 있고 아직까지 그에 따른 허가 처분이 나온 사실은 없다. 권익이 설정된 사실은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의무부가 권익 제한 처분이라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만 사전통지 의견 제출과 같은 불이익 처분 절차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권익 제한 처분에 과연 포함되는 것인가? 권익 제한 처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사전통지 의견 제출의 적용 대상 중에 인적 범위로서의 당사자 등 말고 물적 범위로서의 불이익 처분 말하는 거고 불이익 처분 중에 의무부가 권익 제한 중에 권익 제한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권익 제한 같은 경우에 판례는 적극적 불이익 처분 적극적 불이익 처분은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을 하지만 인정을 하지만 소극적 불이익 처분 즉 거부 처분은 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 권익 제한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무부가 권익 제한, 불이익 처분, 행정청은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어지게 된 사실이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이때는 사전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사전통지라는 불이익 처분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라는 불이익 처분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유 제시라는 공통 처분 절차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21조고 얘는 22조고 얘는 23조고 예외 사유 사전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는 긴급재판 곤란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의견 청취가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긴급재판 곤란에
긴급재판 곤란 받고 그 다음에 포기까지 들어가는 거고, 이유 제시 같은 경우엔 단복 미백, 단복 미 곱하기 100, 단복 미백, 긴급인정 여기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재판입니다. 재판인데 사전통지, 이 부분이죠.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그런 경우엔 굳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전통지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유 제시, 당사자가 근거 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 거부 처분 나왔습니다.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고, 제시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근거 및 이유로서 구체적인 조항까지 내용까지 전부 다 명시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위법하다, 그렇지 않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외 사유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예외 사유를 말하는 건 아니고, 거부 처분은 본인이 허가를 신청하면서 이런저런 법령을 다 찾아보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유 제시의 정도, 이유 제시의 정도가 완화된다. 이유 제시의 정도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행정청이 당사자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법령에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 실시 등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 협약, 공법상 계약으로서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 배제 조항을 두었다. 이거죠. 청문 배제 조항을 두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회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다른 법이 없는 이상 청문회 실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상황은 아닌 것이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긴급재판 곤란 포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다른 것은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배제 협약을 체결한다거나 아니면 불출석, 청문회 나오지 않는다거나 하더라도 청문은 실시해야 됩니다. 청문은 저기에 있는 긴급재판 곤란 포기가 아니면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라고 봐야 한다.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의 적용 시점,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법성 판단 기준 시에 1, 2, 3, 4 평면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고, 평면을 이렇게 나누시고 중간에 처분이 있고, 처분 이후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 처분 이전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 있는 경우에 1, 2, 3, 4. 1, 2, 3, 4 첫 번째, 여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위법성 판단 기준 시에 일반 기준을 정하는 쪽입니다. 처분 이후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 나왔을 때는 처분 시하고 판결 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 판례 입장은 처분 시설, 이게 통설 판례가 되고, 위쪽은 수익적 처분에 대한 요구 소송에 대한 문제가 되고, 밑에 쪽은 침익적 처분에 대한 방어 소송의 문제가 되면, 여기서는요, 수익적 처분을 신청한 신청 시하고, 그 다음에 거부 처분이 나오게 되는 처분 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법규 위반 행위를 한 행위 시하고, 그 다음에 제재 처분이 나오는 처분 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법률 관계가 어디서 완성이 되냐 하게 되면, 처분이 나오면 그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처분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법률관계가 완성되는 거니까 여기 법을 적용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요, 여기서 처분이 나와야 법률관계가 완성되니까 여기에 법을 적용하는 게 맞고요. 이거는 법을 위반했을 때 여기서 법률관계가 완성이 되니까 여기에 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 이게 우선 결론이죠. 구법, 신법, 구법, 신법, 구법, 신법 이렇게 되면은 구법, 신법, 구법, 신법, 구법을 적용을 하는 게 맞다. 허가 신청 후에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에 신청이 있었고 처분 아직 안 나왔고 중간에 법령 개정, 그러면 처분이 나오기 전에 법령 개정,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신법령의 부칙의 경과 규정, 구법을 적용하겠다라는 식의 경과 규정이 딱히 없는 이상
당연히 허가 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해서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이쪽의 신청시 여기가 아니고 소관행정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접수하고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었다 그러면 구법에 대한 신뢰가 커지니까 그러면 신청시가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가 변경되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예외적 상황이 아닌 이상 변경된 법령 허가 기준에 따라서 불허가 처분을 했다면 적법하다. 여기를 기준으로 처분하면 되는 것이다. 맞는 말이 되겠고,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여기 이건 일반적인 상황에서 처분 시 처분 당시의 법령 상태,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고, 처분 후의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령 개정, 사정 변경에 있었다 할지라도 판결 시 아니다. 처분 시 기준이다.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에 적용해야 하는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 법령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거는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급 적용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소급 적용이 부진정 소급 적용과 같이 공익상 필요가 더 클 때는 그럴 땐 신법, 그 다음에 진정 소급 적용과 같이 구법에 대한 신뢰 보호가 더 필요할 땐 구법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이겠죠. 이건 일반적인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법에 대한 신뢰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건 진정 소급 적용. 여기에는요, 그 법령 개정의 공익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진정 소급 적용.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구법에 대한 신뢰. 원래 과징금이 500만 원인데 법이 바뀌어서 1000만 원? 그러면 500만 원 받을 것이라는 구법에 대한 신뢰가 더 크다는 거죠. 이건 진정 소급 적용. 그 얘기를 한 거고, 건설업자가 시공 자격이 없는 자에게 전문 공사를 하도 급한 행위에 대해서 뭘 했어요? 법규 위반 행위, 과징금 부과처분, 제재처분 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부과 기준에 대해서 처분 시의 법령이 행위 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이 되었다. 여기서 500만 원 과징금, 여기에 1000만 원 과징금 이렇게 되었을 때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특별한 규정 없으면 처분 시 행위 시 500만 원. 이때 법률 관계는 이미 완성된 거다. 조세법령이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거랑 좀 다른 얘기인데 조세법령이 일단 효력이 발생했다가 폐지 개정된 경우에 조세법령이 과세요건 사실 폐지 또는 개정된 당시까지 완료된 경우라고 하게 되면 다른 경과 규정이 없는 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종전에 조세법령이 계속 효력을 갖고 조세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서 폐지 개정 전에 조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정주의 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맞는 말인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세법상의 과세요건에 해당을 하게 되면은 과세 요건에 해당을 하면 과세 처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과세 처분이 이렇게 나온다. 과세 요건에 해당을 하면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했을 때 별도의 과세 처분이 아직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조세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면 이미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납세 의무는 인정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 법률 관계가 이미 완성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때는 구법을 적용하는 게 맞는 겁니다. 세금 문제는 좀 특수하다 이거예요. 세금 문제는 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이미 납세 의무는 발생했다라고 봐야 된다. 26번 공법상 계약입니다. 계약은 간단하죠.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해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신뢰관계가 파괴되고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어렵다라고 판단할 때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바로 해지는 뭐예요? 해지는 장래효, 해제는 소급효, 해지는 철회 같은 겁니다. 해제는 직권취소 같은 거고요. 계약에서 효력을 장래를 향해서 소멸을 시키는 것 가능하겠죠. 공법상 계약 역시도 서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과 같은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공법상 계약은 행정청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니까 행정주체가 하는 거죠. 당사자가 돼서 체결하는 계약은 사법상 계약입니다. 지방재정법, 그 다음에 예산회계법에 따른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고, 공권력 행사를 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적 작용과 일체를 갖는 처분이어서 항고송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민사소송입니다.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 이건 뭐예요? 예술단원, 합창단원, 무용단원 이런 건 전부 다 과거에 계약직 공무원, 지금으로 치게 되면은 일반직 공무원 중에 임기제 공무원 이렇게 되죠. 과거에는 계약직 공무원, 이건 공법상 계약.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이 행정청으로서의 공권력을 행사해서 행정처분한 게 아니고 공법상 근무관계 설정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행정주체 쪽이죠. 공법상 계약은 행정 주체가 맺는 것이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비권력적 공법관계죠.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적 공법관계에서 권력적 공법관계가 아니고 의사합치 계약을 하는 거죠. 반대 의사합치를 통해서 맺는 공법상의 계약, 공법상 근로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는 공법상 계약입니다. 전문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이것도 종전에는 계약직 공무원이었었죠. 공법상 계약. 지금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을 할 테고요. 의사표시에 대하여 대등한 당사자 간의 소송의 형식이 공법상 계약에 대한 분쟁 해결 방법은 당사자 소송. 그 의사표시에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게 맞고 항고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처분이 아닌 게 맞죠. 공법상 계약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행정강제를 규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인정돼요. 있으면 인정되는데 공법상 계약은 뭐가 아닙니까? 우월적 지위에서 행위하는 처분이 아니죠.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정력도 없고 존속력도 없고 강제력도 없습니다. 자력강제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자력 집행력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은 허용이 안 됩니다.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행정대집행법이 있다고 해서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대집행법이 없는 게 아니지. 있단 말이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행정행위에는 자력강제력이 있고 나머지 행위들은 자력강제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저 법이 있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의무 부분에 저 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문제가, 그 행위가 그 자력강제력을 갖는 행위인가 안 갖는 행위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자꾸 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지방자치제 이거는 전부 다 고유한 강론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시험을 본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